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예전 어른들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매번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사와 추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매번 저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있는지 의문을 표하곤 했죠. 그런 제 안일한 생각 때문인지 저에게도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지금이야 일이 해결되어서 사연을 보낼 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그때는 눈 돌아갈 만큼 화가 났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혹시 주변 분들에게는 비슷한 사람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앞서 제 소개를 한 것처럼 저는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바늘구멍보다 작은 가능성을 믿고 무모하게 도전한 사업이었어요.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모든 걸 운에 맡기진 않았죠. 사업이라는 게 제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욕심 없이 살 수도 있었던 제가 무모할 정도로 성공의 길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느 어린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자라던 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듯 왕성한 호기심과 체력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사고를 치던 말썽쟁이였죠. 경상도 남자분이시라 무뚝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준 어머니는 우리 집의 마스코트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고학년이 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교 후 매번 반겨주시던 어머니께서 식탁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 큰 소리도 반응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제가 식탁 가까이 올 때까지 어두운 표정이셨죠. 저도 이상한 분위기에 눈치가 보여 제 방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을 하시고 온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방문을 열었지만 부모님 두 분의 모습을 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표정이 좋지 못하시던 어머니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계셨고, 저와 어머니 앞에서 눈물 한번 보이신 적 없던 아버지께서도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겨우 참고 계셨어요. 매일 생각 없이 지내던 저도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일찍이 회사를 퇴근하셔 어머니를 모시고 어딘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선준아, 엄마랑 아빠가 상의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아파. 암이셔. 그래서 아마 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엄마가 힘드셔서 선준이한테 지금처럼 신경을 못 쓸 거고, 아빠도 아픈 엄마 간호해야 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할 수 있어. 물론 우리한테는 여전히 선준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건 맞지만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많이 못 챙겨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거야. 마음만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고 엄마한테 힘이 되어주는 아들이 되어줬으면 고맙겠다.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이야 암을 극복하는 사례도 많고 치료약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암이란 병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 암이란 병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발병하다니 저는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대로 엄마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 홀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일찍이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외출이 잦으신 부모님을 이해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밥을 챙겨 먹고
나가서 놀 생각도 없이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마 어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리광 부리지 않고 의젓해져야 엄마도 아빠도 걱정을 덜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암을 위해서 삭발을 한 것을 제외하면 이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의 엄마였지만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난 뒤의 모습은 제가 봐도 그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TV도 켜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밝은 성격의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지쳐가셨고 어머니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우리 집은 점점 웃음기 없는 무거운 집안 분위기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암의 진행이 빨라지던 어머니로 인해 부모님은 더욱 바빠지셨고 가족 누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없던 저는 많이 외로웠지만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 불평불만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서시겠다며 많이 노력하셨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고 뭐든지 후회 남지 않게 열심히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유언을 제 좌우명으로 삼았고 정말 무슨 일이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같은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를 목표로 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적성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고 후회 남지 않는 일을 찾다가 결국 사업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를 도울 수 없다면 기부금으로나마 환자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 구상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 유언대로 학업과 사업 모두 후회가 남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공을 하게 되었죠. 대학 시절부터 사업에 매달려 있던 저는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친구의 마음을 모른 척하며 지내왔기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모태솔로가 되어 있었죠. 뒤늦게 경제적인 여유로 이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져봤지만 하나같이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연애라는 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이는 젊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보니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 모두 제 능력과 조건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성분들 중에서 저와 취미나 성격이 맞은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로 인해서 어린 시절 홀로 저 스스로를 챙겨야 했던 저에게는 기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를 사랑하셨고 도움을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셨지만 무뚝뚝한 성격에 쉽게 곁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죠. 한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던 저는 그 무엇보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기대어 쉴 수 있는 여성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다 저에게 기댈 줄만 알 뿐이었고 제가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어요. 매번 똑같은 이유로 연애와 여성에게 질려가고 있을 때 우연히 제가 기댈 수 있는 여성인 민영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바빠 다른 취미가 없던 저는 일을 마치고 혼자 와인을 마시는 시간이 유일한 제 휴식 시간이자 취미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사와 마시기는 했지만 와인의 와자도 모르는 저였기에 주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자 했어요. 우선은 근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인 민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돌아와 통역 일을 하고 있는 민영 씨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 또한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힘들고 굳은 일에 몸을 사리려 하는 여성들과 달리 먼저 나서서 동호회 일을 주도했고 섬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곤 했죠. 누가 보더라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여성인 민영 씨에게 저는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영 씨와 더 알아가고 싶었던 저는 와인을 핑계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둘이서 가까이 지내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던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민영이는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달랐어요. 비싼 선물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만나면서도 저에게 기대하는 거라곤 자신을 향한 진실된 마음뿐이었죠. 기념일을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 전부 다 상술이라며 제 손을 끌고 가 다시 환불을 해오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물을 고민할 시간에 자신과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아주길 바라는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일 때문에 긴 시간 연락을 깜빡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사업하는 사람이니 일이 중요하다고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며 바쁜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는 제게 민영이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했고, 제가 힘들 때면 기대어 쉴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며 제가 더 자주 자신에게 기대어 주길 바라는 포용력 넓은 사람이었죠. 저는 민영이에게 감사했고 또 모든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는 번번이 없었습니다. 매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일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며 거절을 하곤 했거든요. 저한테 돈도 시간도 바라지 않으며 주기만 하던 그런 민영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데이트를 하는 중에 좀처럼 집중도 못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 문제인가 싶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는 모습에 결국 제가 물어보게 되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민영이는 그때마다 하고 있는 번역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렇다면서 저에게 되려 사과하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계속되는 민영이의 어두운 모습에 저는 결국 집요하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일 때문에 네가 그런 것 같진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괜찮다고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된다고. 미안해, 오빠. 실은 아빠가 좀 아프셔서 당장에 수술할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 근데 오빠도 알잖아. 미국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지. 몸이 안 좋으셔서 아빠가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다 정리하고 가면 다시 한국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하는 일도 마음에 들고 더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오빠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지냈어. 근데 고민만 하고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면 오빠가 걱정할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 오빠한테 지장 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미안해, 오빠. 내가 항상 말하잖아. 네가 염려하는 것들은 나한테도 중요한 문제인데 제발 나한테도 말해달라고. 그런데 너는 왜 매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민영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나도 너를 같이 걱정하고 도울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그럼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신 거야? 민영이 네가 꼭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아니, 그건 아닌데 수술 비용이 많이 모자라서 미국 상황이 그렇다 보니 따로 보험도 없으시기도 하고 병원이랑 상담해서 비용을 깎긴 했는데 그래도 돈 빌릴 곳이 용이치 않나 봐. 얼마나 모자라길래 그래? 내가 빌려줄게.
너는 내가 있는데도 왜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정말 섭섭하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연인이라지만 그래도 어떻게 돈까지 빌려. 괜찮아, 오빠. 내 가족 일이니까 내가 해결할게. 우리 조금만 떨어져서 지내다 다시 내가 한국 돌아오면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민영아, 돈 걱정이라면 나한테는 오히려 쉬워. 얼만지 말만 하면 내가 빌려줄게. 내가 그냥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만나는 동안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응? 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민영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민영이에게는 내게 그러한 고민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인가 싶어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직은 오래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사랑의 크기가 시간에 비례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래 만나온 연인들 못지않게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민영이는 자신이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가족 일을 남자친구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라며 저에게 여러 번 이해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대지 않았다는 것에 서운함이 바로 가시지는 않더군요. 제가 민영이를 믿고 기대는 만큼 민영이도 그래주길 바랬나 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민영이와 생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우선 민영이에게 부족한 금액만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다른 친척들한테 먼저 빌려볼게. 역시 괜히 말했어. 오빠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말을 못한 건데. 민영아,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겠어. 더는 거절하지 말고 어서 받아. 아버님 건강이 먼저지. 겨우 이깟 돈이 먼저겠어? 우선 한 고비 넘기고 다시 이야기하자. 연인의 당연한 행동에도 민영이는 몇 번이나 고개까지 숙이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빌려준 돈으로 아버님의 수술비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좀 더 깊은 한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민영이는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날의 고마움을 저에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제가 빌려준 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돈을 다시 돌려주었죠. 오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빌려준 돈 전부는 바로 못 넣었어. 남은 금액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줄게. 민영이,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벌써 돈을 갚아. 천천히 줘도 된다니까. 오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언제 어디서 돈이 필요할 줄 알고. 그래도 다행히 돈 받을 곳이 있어서 우선 오빠 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빠도 오빠한테 너무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셔. 오빠랑 얼른 통화하거나 만나고 싶다고 난리시고. 그런데 아직 몸 회복 중이시니까 당장 통화가 어려워서 너무 아쉬워하시네. 전화야, 나중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선은 아버님 회복이 먼저시니까 나중에 내가 먼저 전화 드리겠다고 민영이 네가 대신 전해드려. 아버님 건강도 그렇지만 나는 민영이 네가 내 곁에 남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던데, 저는 민영이가 제게 피해를 주기 싫어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을 바로 되갚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면서도 항상 제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걸 싫어하던 민영이는 항상 돈 10원도 아껴가며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매번 보여지는 것에 목숨 매달리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소박한 것을 찾으며 저와 있는 시간만으로 행복해하는 그녀에게 점점 확신이 들고 있었죠. 이번 일로 민영이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드렸다 생각한 저는 민영이에게 프로포즈 할 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종종 저와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민영이의 모습에 고백할 적당한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민영이가 먼저 깜짝 놀랄 만한 제의를 해왔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 한국에 아예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저번 수술비 도와준 것도 고마워하시고 오빠를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 하셔서 오빠는 어때? 그래? 나야 당연히 뵙고 싶지. 그럼 부모님이 미국 일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아예 돌아오시는 거야? 응. 저번 수술 이후로 마음이 많이 그러셨나 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빠는 앞으로는 고향에서 생활하고 싶어 해. 내 결혼 문제도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럼 오빠만 괜찮으면 우리 부모님 오시고 편한 시간에 보자. 빨리 보면 좋겠다. 부모님이 벌써 난리시거든. 오빠 보고 싶다고. 아, 그리고 평소에도 멋있지만 그때는 정말 멋있게 하고 나와? 사실 우리 부모님은 오빠를 벌써 사윗감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뭐? 사윗감? 그게 정말이야?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는 민영이네 부모님께서 저를 사윗감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에 저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민영이 부모님을 뵙는 자리만 잘 마친다면 곧바로 고백을 할 계획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식당에서 처음 뵙게 된 민영이 부모님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부모님께서는 벌써부터 저를 사위 대하듯이 대접해 주셨죠.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이에게 정식으로 결혼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민영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정식으로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으며 준비를 하게 되었죠. 민영아, 다음 주에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는 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어? 근데 오빠, 우리 꼭 집에서 봐야 할까? 어차피 저번에 식당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번에는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뭐든지 괜찮은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 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혼할 사이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사실 부모님 사는 집이 누구를 부르기에는 좀 누추해. 저번에 수술비 모자란 것도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도 사실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유에서야.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좀 그러신가 봐. 나름 결혼 허락받으러 오는 사위인데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불러서 사위 대접도 못 해주겠다 싶어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말인데, 오빠만 괜찮다면 그냥 찻집에서 잠깐 봐도 될까? 내가 오빠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우리 부모님께 둘러 말하면 우리 부모님 체면도 서고. 민영아, 난 뭐든지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께서 불편하시다면 그렇게 해. 나는 모른 척 할 테니까. 좀처럼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민영이가 부모님의 형편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 싶었어요. 자세한 형편도 모르는 상황에 무턱대고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우선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죠. 그 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까지 마치게 된 저와 민영이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민영이가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같이 살 집을 둘러보러 다닐 때부터였죠. 저는 전부터 제 회사 근처에 얻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라 시설도 좋고 평수도 넓고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살기에는 부담되어 포기했던 곳이죠. 하지만 신혼집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 오래 살 집이라면 좀 더 큰 평수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을 둘러보는데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집을 둘러보면서도 민영이는 왠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집이 별로야? 아니, 넓고 좋지. 여자라면 누구든 이런 집에서 사는 걸 꿈꾸지 않겠어?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곳에 살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네. 그럼 이런 집 말고 외곽에 좀 큰 집을 구해서 양쪽 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살까? 아니야. 내가 괜한 얘기했네. 물론 나야 좋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외국에서 오래 사셔서 독립된 생활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말인데, 오빠, 어차피 우리 결혼하는 사이인데 우리 부모님 모실 집 구하게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그냥 집을 얻어드리면 되지. 뭐하러 번거롭게 부부끼리 빌린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래. 아니, 우리 결혼하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직접 집 계약하러 다닌다고 움직이기엔 오빠가 너무 바쁘잖아.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동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집인지도 내가 봐드려야지. 그리고 전세는 어차피 세금에 그렇게 영향 없어서 괜찮아. 뭐? 전세? 오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불편하게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만들어. 자가에서 편하게 사시게 해야지. 자가? 민영아, 내가 사업이 잘 되곤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 번에 우리 살 집이랑 장인어른 모실 곳까지 구할 능력은 되지 않아. 당장은 전세금까지가 한계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나중에 서울 외곽에 큰 땅 사서 거기에 독채로 각각 집 지어서 양가 부모님들 모두 모시고 살자. 오빠네 어머님은 집 있다고 걱정 없어서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 오빠는 매번 도와준다 뭐한다 해놓고 정작 집 하나 사주기가 힘들어? 그 돈은 아깝냐고. 갑자기 왜 그래 민영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서울의 집값이라면 대충들 아실 겁니다. 우리 부부가 살 아파트의 눈높이를 낮춰 장인 장모님이 사실 곳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큰 돈을 덜컥 들이기에는 저도 부담이 되었어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인한 막대한 세금은 또 엄한 돈이 나가는 일이고요. 저는 효율과 상황을 따져 전세를 고집했고 민영이는 곧 죽어도 자가에 모시겠다며 저와 갈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욕심부리는 애가 아닌데 부모님 일이라 예민하게 구는가 싶었습니다. 제 설득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민영이를 보며 결국 제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조건을 걸게 되었죠. 사실 아직도 네가 자가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네 말대로 내가 매번 도와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만큼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네 뜻에 따를게. 오빠, 정말이야? 고마워. 내가 이번 일은 절대 잊지 않을게. 나도 아버님께 평생토록 잘할게.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그 큰 금액은 나도 운용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예상 못해. 세금 관련으로도 이제부터 알아봐야 하고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나 부부끼리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 받았으면 하는데. 뭐? 차용증? 됐어.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우리가 빚쟁이도 아니고 차용증을 쓰라고? 그래, 오빠한테는 내가 겨우 그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엄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그것밖에 사랑 안 하는 여자랑 뭐하러 결혼해? 됐어, 나 갈래. 저는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영이는 그게 화가 났는지 제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늦게 제가 전화로 연락도 하고 자취하는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마치 잠수를 탄 듯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걱정이 되면서 제가 너무했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만큼 믿고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인데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 싶었어요. 반대 입장이라면 전 차용증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레 형편이 어려워진 민영이의 마음을 건드린 건가 싶어 미안했죠.
사과를 하고 다시 그 일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싶어 민영이를 찾아 나섰지만 계속해서 집에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직접 민영이를 찾아 나서면서 이전에 만났던 민영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이상하게 다들 하나같이 바뀐 전화번호거나 민영이를 모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거기다 민영이 부모님마저도요. 마치 다 같이 나 몰라라 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한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있을 때 민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어.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번 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했고 부모님도 내 결정 존중해 주기로 하셨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헤어지자고. 아빠 수술비로 남은 돈이랑 결혼 준비 비용은 내가 몇 달 내로 갚아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 갑자기 전화를 해온 민영이는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끊어버렸고 저는 이게 내가 아는 민영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이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다 했죠.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준비하던 결혼식 전부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다 싸우고 파혼하는 경우들이 있다 했지만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다툼의 이유가 돈 문제라니 더욱 속이 상했죠. 아직까지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었던 저는 일방적인 파혼을 요구한 민영이를 찾지도 않았고 그냥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일에 집중하던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 사진을 찍은 곳에서 사진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던 거죠. 그냥 버려달라는 제 말에도 신상 때문에 직접 가져가야 한다는 말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파혼당한 남자가 웨딩 사진을 찾으러 가야 한다니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민영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이 새로운 남자와 결혼 준비라도 하는 건지 웨딩 사진을 찍고 있는 민영이를 말이죠. 차 안에 숨어 한참을 몰래 지켜봤지만 그곳에 있는 여성은 민영이가 맞았습니다. 파혼이 되어 취소된 우리의 결혼식이 겨우 2주가 지났는데 벌써 행복한 모습으로 낯선 남자와 미래를 기약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나와는 왜 결혼을 약속했던 것이고 저 남자는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혼까지 하고 끝난 마당에 제가 그녀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결국 전 집으로 돌아와 잊어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민영이의 모습만 생각났습니다. 부모님들과 인사까지 다 하고 결혼 3일 전에 파혼을 한 요구가 결국 남자 때문이었다니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민영이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딸의 파혼을 허락한 건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이의 부모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집 앞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경악할 광경에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수많은 남자들이 저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직폭력배 사무실이라도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바짝 긴장한 저와 달리 남자들은 금방 저에게 관심을 잃고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미 대문을 열고 발까지 들인 마당에 돌아갈 수도 없었죠. 빼곡히 서 있는 남자들을 비집고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여다본 집 안에도 남성들이 몇몇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아버님, 저 선준입니다.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이번엔 누구시라고요? 저 민영이 부모님을 뵈러 왔는데요. 혹시 지금 댁에 안 계시나요? 제가 민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이 사진에 이 여자 민영이 아버님 되신다고요? 네, 제가 앱입니다. 그쪽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도 당황스럽다고요. 여기 수많은 남자들이 다 민영이를 내놓으라는데 우리도 뭘 알고 있어야 해명이라도 하죠.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민영이 걔 우리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민영이의 아버지라 설명했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단순 파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 저에게 옆에 있던 남성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기, 그쪽은 돈 얼마나 줬어요? 아니, 그 여자랑 어디까지 미래를 약속한 거예요? 네?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다들 돈이고 마음이고 뜯길 만큼 뜯겼다고요. 그 이후 그 남자에게서 알게 된 사실들은 파혼과 외도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영이는 이름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돌아와 통역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갑작스레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께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신 것도요. 애초에 민영이는 이민을 떠난 적도 없었고 미국 땅 한 번 밟은 적이 없었어요. 장사를 하며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부모님에게 매번 돈을 받았으며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진 적 없었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모습의 민영이와는 상상할 수 없이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매번 지인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은 인력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구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만난 민영이의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있는 남자들 모두 저와 같았어요. 직업과 출신은 다르게 설명했지만 매번 남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꾸몄더군요. 집안 환경은 어렵지만 생활력 있게 열심히 사는 민영이, 장애인 부모님을 두어 사회봉사를 하고 다니는 민영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부잣집 막내딸이지만 검소한 민영이,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액수가 작고 크던 다들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떼었던 거죠. 많게는 억 단위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다들 민영이의 요청과 어려움을 눈치채고 빌려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남성들과 공통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다들 헤어진 시기가 비슷비슷했다는 겁니다. 이별을 고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에게 파혼을 요구한 날짜의 1, 2주 전후로 민영이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영이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는 지금 만나고 있는 부잣집 남성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남성 집안의 재력이 상당했는데 다른 남자들과 달리 평생을 옆에 붙어 있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재력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만나왔던 남자들을 모두 정리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죠. 아마 그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자의 재산으로 돈을 갚으려고 했는지 민영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몇 달의 시간 뒤 돈을 꼭 갚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민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빌려준 돈에 관련된 것이었죠. 민영이에게 분노한 남자들 모두 돈도 돈이었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놀아났다는 것에 상처받아 분노하여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하는 민영이의 부모님들은 딸에게 속은 수많은 남자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고 어떻게든 이 소동의 주범인 딸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있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 있는 남자들을 걱정하며 남자들 모두에게 직접 밥상을 차려주었죠. 잠깐의 모습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저런 부모님 밑에 어떻게 민영이 같은 괴물이 나온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던 저는 남자들을 모아 피해당한 금액별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연인이랑 부부 사이에 돈 빌려준 것을 피해로 입증하는 건 힘들어요. 여기 고액을 피해 당하신 분들도 몇 분 있지만 대부분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들이에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수사를 하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면 고소해서 사기죄로 넣는데 고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들 서로를 도와서 다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합시다. 그게 더 확실할 거예요. 피해 남성들 모두 제 말에 동의를 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대화방을 만든 우리는 추가로 남아있을 피해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수소문했고 서로 역할을 맡아가며 이민영 그 여자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체로 그 여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게 되었죠. 일이 커지자 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준씨, 나야. 이제 와서 연락해. 미안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은 안 할게. 근데 나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당신은 정말 사랑했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정말 행복했다고. 마지막까지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만약에 이번 일 용서만 해준다면 나 정말 다시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 지금 이 말은 거짓 하나 없는 진심이야. 당신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전화를 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지. 통화하다 말실수라도 하면 협박죄로 추가할 수도 있어. 뭐? 아니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전하려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만 끊어. 아니 선준씨, 나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다니까? 나도 괜한 말실수해서 법적으로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알았어. 법정에서 무슨 판결 나오는지 보고 계속 반성 잘 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마음 힘든 사람 많으니까. 아니 선준씨, 선준씨. 다 잡았다고 생각하던 끈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건지 민영이는 가명이나 합의 또는 벌을 받고 나서 새 출발을 위해 또 저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실체를 알아버린 저는 바로 무시를 했지만요.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피해 남성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그 여자에게 연락 온 사실과 내용을 공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들도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도 그 뱀 같은 여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없었어요. 막대한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여자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남자들에게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가며 감형을 받아보려 노력했지만 끝내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 교도소를 나와서도 편히 살지는 못할 듯 합니다. 제가 아니라도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인해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가 온 뒤 맑은 하늘처럼 그 여자의 일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변호사분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자문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난 바보 같은 과거를 말해버렸지만 그게 오히려 저희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네요. 지금의 제 연인은 제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충실한 연인이 되어 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발 좀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사연 읽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